삼체가 넷플릭스에 방영되면서 문화 대혁명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졌었어요. 연구를 해오신 중국 학자분들 많이 계신가요? 때로 그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홍위병들이 그 발굴되었었던 유물들 때려 부수고 석불 때려 부수고, 저는 더 놀라운 게 그 어떠한 홍위병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국가 폭력이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거기서 얼른 손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다 한 거야 다 죽었더라면 지금 유대가 있었겠냐. 여러분 요즘 난리가 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역사를 보다 베스트셀러 나오자마자 순위에 등극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신이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패드나 휴대전화로 책을 읽으면요, 뇌에 반응하는 것이 결국은 게임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잠도 잘 안 오고 긴장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긴장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 사람의 정서화면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책도 있지만 그 와중에 이 역사를 또 배우고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역사를 보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역사를 보다 가깝게, 역사를 보다 재밌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유라시아 고고학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역사학부에서 고려시대사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정요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박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 고고학과 이집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네. 유로문화연구소인가요? 유로메나. 유로면화요? 메나. 유로메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유로는 아시겠죠? 유럽을 유럽의 얘기하는 유로. 그러니까 메나가 국적이 없는 말인데요.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준말이구나.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에서 MENA. 중동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로 봤을 땐 중서고, 유럽에서 봤을 때 중동인데, 중동이라는 게 지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서 번느냐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 네, 다르고, 그러면 중동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문제고,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를 넣기도 하고, 그럼 이집트 넣는데 왜 그러면 북아프리카를 안 넣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예 이 무슬림 문화권을 중동 북아프리카를 영어로 쓰면은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고, 영어권 애들도 그게 불편하니까 MENA 써놓고 메나로 발음하든지 미나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유럽과 무슬림 세계를 영향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연구소로 할 것이냐, 뭐 유중북으로 할 것이냐, 말이 좀 이상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유로메나로 쓰십시다 해가지고 유로메나라고 이름 지켰어요. 그래서 이 중동과 또 비슷하게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 근동이 있어요. 근동. 근동은 뭐예요? 근동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동쪽. 그러니까 원래 중동은 조금 더 동쪽 지역, 인도랑 이쪽 중앙아시아 근처죠. 남아시아라고 인도는 보통 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중동은 이제 인도 북부 지역을 보통은 중동이라고 많이 불렀었고, 근동은 그것보다 조금 더 유럽에 가까워. 이게 굉장히 유럽적인 어떤 지리 체계인데, 근데 이제 근래에는 중동이라고 하면은 보통 약간 현대와 근대까지의 이 공간들, 북아프리카와 뭐 이집트 포함해서 뭐 이라크, 사우디 이쪽 공간을 중동이라고 부르고, 이 똑같은 공간인데 시기를 과거로 고대로 돌리면은 같은 공간을 보통 근동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그래서 그 미국의 대학에 가면은요, 대학의 프로그램이 니어 이스턴 스터디즈가 있고 미들 이스턴 스터디즈가 있어요. 그 니어 이스턴 스터디즈는 우리 강 교수님이나 곽 선생님처럼 고리타분한 옛날 걸 하는데, 과거. 근동은 과거. 현대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예. 고리타분하시네요. 고려타분. 세게 나오시네. 튀르키예,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 하는 게 이제 성서 고고학 이런 데를 많이 하고요. 그 미들 이스턴 스터디즈 하면 보통 이슬람 문화가 발생된 곳을 주로 하고, 이걸 같이 하는 학교들은 니어 앤 미들 이스턴 스터디즈로 붙여놨어요. 분명 이슬람, 페르시아를 공부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유럽 문화 연구소는 아닐 거야. 유로 문화는 아닐 거야. 근데 계속 유럽 문화 연구소,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유로메나. 그래서 물어봐야겠다. 네, 어떤 늦었지만. 분들은 메로나라고 하시는 분도 유로메로나. 아니 또 유로매니아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로매니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 아마 제가 이 얘기한 이후에 유로메나 연구소구나라고 아신 분들 꽤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허준님께서 지난 시간에 뭐 유럽과 뭐 이쪽 중동과 다 합친 개념이 무엇일까 고민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유로메나다. 유로메나. 자, 오늘 오프닝은요. 아직 오프닝 시작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은 여러분들 댓글 저 읽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유니마님께서 진행하는 허준 씨 이야기를 이어가는 능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직업입니다. 곽 소장님께 질문을 하나 주신 분이 있었어요. 다큐에서 봤는데요. 스핑크스가 기자구역의 다른 유적들보다 좀 물에 의한 풍화가 많이 된 게 사하라 사막이 3,000년간 사라졌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훨씬 더 오래전에 스핑크스가 축조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아예 만들어진 시기가 다른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나요? 많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정통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주장을 할 때 내세우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핑크스의 표면에 새겨져 있는 풍화의 흔적이 이거는 물이 타가지고 생긴 풍화의 흔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급되는 몇몇 또 지질학자들이 있어요. 몇몇 지질학자들이 자신들이 관찰을 하니까 스핑크스에 있는 이 풍화는 물에 의한 풍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지질학자들도 있었거든요. 뭔가 자연과학적인 결론이니까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스핑크스는 사하라 지역이 사막화가 되기 이전인 1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주장을 하시는 거죠. 다른 피라미드와 풍화작용이 다른 게 피라미드들은 물이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졌고 스핑크스는 그렇죠. 예. 물이 많았던 시대에 예, 만들어졌기 예, 때문에 예. 이렇게 풍화가 된 거야. 예, 그렇게 주장을 이제 하시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지질학적인 결론 자체가 지질학 전체에서도 매우 소수 의견이고요. 보통의 일반적인 지질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스핑크스는 풍화가 달라요? 다르지 않다라는 게 같아요? 이제 주류 지리학자들의 설명이신 거고. 국뽕인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국뽕과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유럽 그 서구권에서는 고대 이집트를 전문 용어로 사이비고고학 그렇죠. 자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이비고고학이라는 표현은 원래 정식 학술 네, 용어예요. 사이비고고학. 수도 아케올로지라는 용어가 있죠. 이분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고대 문명들을 하나로 엮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모든 문명권들의 배후에 우리들이 지금은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초고대 문명이 있다. 뭐 외계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초고대 문명의 바탕이 외계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 초고대 문명은 원래 남극 대륙에 있었다. 예, 이 지구의 아틀란티스.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스핑크스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미스터리가 많은 유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고고학적인 정확을 놓고 보면 스핑크스는 피라미드와 거의 동시대, 오히려 저 카프라 피라미드보다 약간 후대에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여러 신전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게 더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 이야기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트랜스포머에 보면 얼음에 갇혀 있는 그 우주선 막 이런 그리고 느낌. 트랜스포머가 이제 나중에 거기서 보면 2편인가 피라미드 안에 기계 장치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는데 이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고대 이집트에 노예가 없었다라는 이야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귀족들은 엄청 화려한 생활하고 막 피라미드 짓고 어떻게 말이 됩니까? 꼭 노예가 있어야지 귀족들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노예가 아니라 일반 바쁘니까 그럼 귀족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라는 거는 완전히 정착화된 착착취만 당하는 계층을 보통 의미를 하는데, 이집트에는 노예 말고 일반 농민들이 있죠.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런 느낌. 월급 받는. 그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귀족들이 있으면 귀족들한테 시중을 두는 하인들은 일반 평민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자유도 갖고 있지 못하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 계층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고려에는요 계급 사회였었나요? 신분사회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1894년까지 신분사회죠. 그러면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예냐,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비라는 말을 쓰죠. 노비인데 노는 이제 남자 노비를 노라고 그러고 비는 이제 여자 노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예가 어떤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로마 시대 노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식민지 시대 그때 이제 노예인데,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노예는 가족도 없고 거의 자유도 없고 인간적인 가축처럼 뭐 어떻게 보면 일만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조건이 성립하려면은요 일단 공급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나 미국은 이게 무한정 공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 정복을 하면 그 정복지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포로들을 끌고 와서 그걸 노예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 정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그만큼 노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의 바탕에 노예가 된다는 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노예 사냥을 했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그냥 잡아가지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한정 공급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 미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농장주들이 노예철을 그렇게 부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 계속 재생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산을 하려면은 가족들도 있어야 되고 일정 정도의 생계도 마련이 돼야 되고, 그래야
생산이 되어야 이제 본인들의 어떤 삶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삼국시대부터 노비가 쭉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그런 가족이 없거나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 수준의 대가를 받고 재산도 일정 어느 정도는 갖고 이런 재산도 게- 가질 수 있고 노비가 노비를 가지기도 했어요. 노비가 노비를 가져요? 재하청제도? 뭐 이제 노비도 능력이 되면 자기가 노비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비가 지금도 자영업을 하는 게 그냥 일반 직장인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일반 평민보다 노비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누구네 높은 사람의 대지주의 땅을 노비로서 경작을 한다. 그럼 적어도 내가 최소한의 삶은 살 수 있잖아요. 그 경작주. 예. 구한말 사진 보면은요 정말 웃기는 게 양반들은 다 빼빼 마르고 외소해서 불쌍해 보이는데 백정들, 노비들 다 잘 먹어가지고 키도 크고 아주 그냥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상 노비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조선 말 동기 말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앞선 시기에 삼국시대에 가장 많은 거고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역사의 평등의 어떠한 과정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실제 한국사에서 보면은 노비 인구는 조선 전기에 제일 많았어요. 지금 다 이게 외거노비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경작을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노비를 주는 게 유리. 근데 이제 국가로서는 손해죠. 왜냐하면 이 노비들은 국가의 세금 안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이걸 다 평민으로 만들고 싶어해요. 오히려 국가는 노비를 해방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평민으로 만들어야 국가의 세금을 내니까. 근데 이제 대지주들은 막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과 지배층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방법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노비가 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우리나라 노비는 다 혈연 노비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양쪽이 다 노비면은 노비가 되느냐, 아니면은 한쪽만 노비면 노비가 되느냐. 종모법이 근데 이제 그렇죠. 일천즉천이라고 보통 지배층들은 일천즉천을 선호하죠. 그러면 내가 노비가 2명이 있으면 이제 남자 노비, 여자 노비 1명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평민하고 결혼시켜. 그럼 다 노비야. 그러니까 노비들끼리 결혼 안 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국가의 이익하고는 반하죠. 안 맞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노비 경작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에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그때 이제 굉장히 늘어났고. 그럼 자유인이 되는 방법도 있어요? 노비가 자유인이 될 수도 있죠. 노비 문서만 없어지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주인을 어떻게 담? 아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또 조선 후기로 가면 노비가 없어야 평민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공명첩 같은 거 있잖아요. 나라에 공을 세운다든지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국가에 내면은 납속이 되는 거죠. 평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가 해방을 시켜줘요. 조선 후기에는. 그러니까 공노비는 주인이 국가니까 국가의 어떤 이제 자기의 신공을 하는 거죠. 몸을 이제 노동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시대별로 신분 관계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고대 이집트도 아까 제가 노예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피라미드 만들던 시기에 진짜로 노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조차 없어요. 근데 이제 신왕국 시대가 되면 약간 이집트가 이제 해외 군사 원정을 많이 떠나고 그러다 보니 전쟁 포로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아 공급이 많아지네요. 이 공급이 조금 많지는 않지만 조금 생겨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시장에서 하인들을 노예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 어떤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게 또 근데 이 사람들을 사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분이 그렇게 고정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어떤 이집트의 이제 중산층 정도 되는 남성이 있는데 여자 하인을 이제 사갖고 와서 입에서 일을 시키다가 나중에 이제 둘이 이제 자식을 낳아요. 근데 이 자식들을 나중에 원래는 하인이었지만 부인이 된 사람한테 막 유산도 물려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위 원래 노예 출신들도 다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노예라고 할 수가 없죠. 무슬림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유민과 몸종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결혼이 아니라 이제 첩이라고 그러죠. 아이는 자유인이에요. 무슬림들은 자유인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현도 교수님 치고 들어오셨으니까 박현도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무슬림은 정결하고 아이를 사랑해서 낳으면 자유인도 되고 정직하고 그런 종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중동이랑 축구하면 왜 이렇게 도를 넘는 침대에 축구를 하는 걸까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요, 세상에서 축구를 이렇게 점잖고 양반처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럽 애들이 축구 깨끗하게 합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이태리 애들 봐보세요. 뒤에서 온갖 반칙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너무 깨끗하게 하니까 다른 애들이 하는 게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아 중동 축구가 더러운 게 아니다. 우리가 깨끗한 거다. 그러니까 중동 축구가 깨끗한 건 아니지만 우리 축구가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치사한 방법으로 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 치사한 방법 하면 야, 뭐 저렇게 축구하냐 그러는데 중동은 일단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너무 도덕적이다. 유럽도 이겨야 되니까 막 잡아당기고 그러잖아요. 중동은 시간이 안 되면 눕는 거죠.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예, 근데 요즘은 누울 수도 없는 게 누운 만큼 시간을
세니까 이제는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이을용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에 대한 재평가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의령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면 항상 무슬림만 떠올리시는데 중동은 기독교 인구가 되게 많은 곳이기도 해요. 이집트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이 뭐 15에서 20% 생각해 보시면 뭐 1,000만 이상, 2,000만 명까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축구를 막 응원하다가 기독교인이면 서로 막 이렇게 아니요. 뭐 이러기도 해요? 아니 뭐 축구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혼연일체가 됩니다. 아 그때는 전혀 상관없이 종교가 상관없이 같이 골 딱 넣으면 막 이쪽에서는 이샬라 그럼요. 이쪽에서는 네, 아멘 막 이렇게 근데 이 하고. 문화가 굉장히 독특한 게 예를 들면은 이란이 침대 축구 의뢰할 때 많이 하고 좀 거칠거든요. 그런데 그 이란의 축구 대표팀 감독이 케이로스라고 그래야지 그 사람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하고 축구할 때 얼마나 감독이 저렇게 지저분하냐 할 정도로 우리한테 욕하고 막 그랬었어요. 감자도 감자. 보이고 이슬람 분이 맨유에서도 코치하고. 아마 그랬을 네, 겁니다. 그렇죠. 네. 이슬람 국가의 대표팀 감독을 카톨릭 감독이 하는 거네요. 그냥 케이로스 그러니까 축구는요 만국의 공통어고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장 꽉꽉 차요. 그러면 진짜 이 어떤 종교적 갈등, 뭐 국가적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축구가 될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이란하고 사이 돈 때문에 얽혀졌을 때도 다른 건 미국 때문에 못하더라도 축구팀 부르고 같이 그거 좀 잘해보자. 그럼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이란에게 우리 좋은 감정을 심어주자 뭐 그런 얘기를 농담을 했던 게 이 사람들은 운동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요 뭐 박지성 선수를 대통령 후보로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동은요 축구 선수들이 잘하면 그 거의 대통령급 인기예요. 전 국민이 좋아하잖아요. 침대 축구 이거 하는 거는 이슬람과 상관없이 이들 지역이 마초 문화예요. 그러니까 마초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뭐를 물어보시잖아요. 절대 모른다는 얘기 안 합니다. 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종의 하나의 그 문화적으로 제가 정용훈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정용훈 선생님이 나 모르는데요. 그런 말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알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길을 가르쳐주면 길을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몰라도 꼭 가르쳐줘요. 절대 유로메나 지역에서 비밀 물어보시면 큰일 납니다. 네, 모세가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헤맨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은 괜찮고 메나 지역에서. 유로에선 가방이 없어지고 메나에서는 길이 메나에선 길이 없어집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냥 남성들이 다 몰려들어. 잘 모르지만 다 알려주려고. 우르르 와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길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전화까지 합니다. 더 헷갈리겠네요. 그 전화 받은 사람도 몰라라는 말 안 해요. 그리고 결국 옵니다. 강일욱 교수님에게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따용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아니 사극에서 보면요 나무 수저를 쓰더라고요.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쇠젓가락 쓰잖아요. 이렇게 지금 일단 그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견된 거는 한 신석기 시대, 지금부터 한 7,000년 전에 이미 중국에서 양자강 유역에서 나오긴 나와요. 뼈로 된 게. 아마 뼈가 된 게 나왔다는 건 나무로 된 게 있었기 때문에 뼈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특히 쇠젓가락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쇠를 젓가락을 만든 적은 없어요. 쇠는 녹이 잘 슬기 때문에 이게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사람한테도 안 좋거든요. 대신에 이제 스테인레스인데 그 대신에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청동기로 만든 젓가락이 되게 많이 쓰였었어요. 중국에서 한 3,300년 전 그 은어 유적지 상나라 때 이미 청동 젓가락이 나오고요. 한국은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빠른 거는 백제 문영왕릉 무덤에서 나온 젓가락이 있어요. 청동 젓가락.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청동을 썼냐? 그 전부터 원래 젓가락 자체는 쓰였지만은 청동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이 상하거나 이런 것을 상당히 청동기가 막아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중국에서 제사 지낼 때 청동기를 쓰는 이유가 그 안에 이제 고기나 물 같은 걸 두면은 빨리 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방자육이 그런 게 그렇죠. 그 청동인 거예요? 예, 같은 원리죠.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청동은 녹이 많이 들었는데 그 녹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계속 닦아주고 관리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청동 젓가락도 역시 그와 같은 제사 용도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러한 퍼런빛이 아니라 그때는 아주 반짝반짝한 우리 구리 색깔. 노스트 색깔, 예, 황금 가까운 색깔이 나왔다는 것이었겠죠. 우리는 조선시대 후기가 지나면서부터 조선 양반이 막 증가한단 말이죠. 너도 나도 이제 평민들이 공명첩을 사가지고 기와집을 짓고 온도를 지으면서 이제 사는 나무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식습관도 그와 같은 양반들의 귀족의 상징인 청동 젓가락을 선호하기 시작했었어요. 금속 젓가락을 많이 쓰였는데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재질이 등장하는데 물론 그전에도 또 하나 있었던 게 있었죠. 은젓가락.
금젓가락은 왜 저기 왕한테 뭐 독시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나 기미상공. 귀족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속 젓가락은 있는 사람들의 상징이었고 20세기 때 모든 사람은 양반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금속 젓가락이 널리 선호가 되었고 때마침 스테인레스 젓가락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이거 우리 이왕이면 좀 이게 좀 있어 보인다. 또 나무 젓가락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금방 이게 쉽게 말하면은 위생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예, 약간 사실 먹다 보면 상할 수도 있고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스테인레스 젓가락을 선호하는 나라가 되었고 다른 나라들은 주로 나무 젓가락. 신기한 게요.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처럼 스테인리스 젓가락 쓰는 국가를 거의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젓가락 자체가요. 현재 동아시아, 한중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뭐 티벳 정도 쓰고 있어요. 근데 쇠 젓가락은 한국만 쓰고 있어요, 실제로. 아니 왜 나이프나 칼은 다 스테인리스를 쓰는데 젓가락은 다 나무를 쓸까? 외국이? 그냥 나무가 더 싸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 나라도. 그리고 사실 이게 젓가락을 만들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음식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젓가락이 필요가 없어요. 칼로 직접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정착민들이 우리같이 채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죠. 특히 중국만 돼도 대부분 음식들이 다 크거든요. 근데 그 한중일 중에서 유일하게 숟가락까지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요? 중국 사람들도 숟가락을 잘 안 쓰던데요. 숟가락을 쓰는데요. 우리는 숟가락을 다용도로 다 쓰잖아요. 네네. 다른 나라는 숟가락을 딱 국을 뜨면 거기에만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숟가락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쓰는데 숟가락도 동북아시아에서는 제일 빨리 나오는 데가 또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터키 가면은 그 차탈 휴익에서는 이미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숟가락과 국자가 헷갈릴 정도로 좀 큰 게 많은데 한국은 이제 우리 서울의 암사동 있죠. 여기에서 이 토제 숟가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꽤 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면이나 탕 문화 이거 걸려 있는 거 아닌가요? 탕 문화 자체가 사실 저희가 자료가 없어요. 근데 신석기 시대 때 그게 암사동 때 6천년 아닙니까? 그때 탕을 먹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가지고 탕은 좀 저는 늦게 나왔다고 들었는데 고고학적으로 일단 국이 안 나옵니다. 국이 근데 이제 고고학은 그런데 그 이후 시기로 내려오면은 예. 뭐 중국이나 일본은 탕 문화가 어떻게 보면 그쵸, 약화되고 그쵸. 한국은 계속 발전하면서 숟가락이 더 발달하고 또 쪽에서는 면 문화를 쓰니까 숟가락 쓸 일이 별로 없는 거고. 그렇죠. 전 세계 넘버원 탕 문화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우리 정경 교수님에게 질문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초상화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당연히 초상화는 얼굴을 보고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초상화도 있잖아요. 뭐 영정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제 표준영정. 표준영정.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은 논란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구 뭐 위인, 우리나라에 누구 위인 하면 이제 사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초상화가 남아 있는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초상화를 그냥 써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나 영조 임금 초상화 남아 있잖아요. 뭐 고종 임금 사진도 남아 있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날에도 뭐 그런 걸 할 일이 있으면 각자 그리거나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르죠. 다 다르니까 이걸 하나로 통일해서 만들자. 이제 이런 얘기를 1970년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표준영정이라는 게 그냥 표준영정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한 표준영정이죠. 국가의 공인을 받은 영정인데 1973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누구 시작했냐면 이순신. 왜 했냐? 박정희 대통령 때가 어떤 국가 영웅에 대한 어떤 현창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현충사를 성역화를 이제 한 거야. 아산 현충사를. 거기다 이제 영정을 딱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순신 영정이 다 달라. 여기저기서 했던 게 다 다른 거니까 하나로 통일하자. 제일 훌륭한 당대의 동양 화가를 하여금 이제 그리게 하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많이 그렸던 분이 김은호 화백, 그다음 김기창 화백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그린 거예요. 그럼 아무리 유명해도요. 승공의 원래 얼굴은 안 보고 그리신 거예요? 그럼 원래 초상화는 아예 없고 그렇죠. 상상으로 그리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태조왕건, 뭐 을지문덕 뭐 다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표준영정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의 위인들에 대한 표준영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뭐 어느 정도 비슷한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예전으로 올라갈수록 김유신 영정 어떻게 알아요? 그거 사실은 김유신 같이 아예 모르는 경우는 진짜 상상인데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기셨고 풍채가 어떻고 그러한 기록들을 가지고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분의 후손 중에서 이제 누구 제일 닮은 사람인지 저기 누구지의 사촌 몇 촌인데 정말 똑같다 그런 그 기록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받아서 후손을 가지고 이제 그분을 복원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 한데요. 그것도 사실 뭐 황당한 얘기인 게 이제 문헌에서 예를 들어 강감찬을 그린다. 강감찬 키 작고 못생겼다. 그럼 키 작고 못생긴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은 화가의 본인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대 이집트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의 미라가 파라오들은 어마어마하죠. 미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럼 예를 근거가 있잖아요. 들어서 람세스 2세 기원전
2년 전 1279년에 왕이 오른 사람인데 똑같이 그릴 수 있죠. 왜냐면은 그대로 시신이 남겨져 그 있고 얼굴이 있으니까 또 그 시신이 없어도 이집트에는 이제 그 파라오들의 석상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잖아요. 이 석상들이 물론 굉장히 어떤 표준화된 방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 인물의 개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 석상을 보면 글자 안 보고 얼굴 생김새만 봐도 대충 어떤 파라오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막 이집트인들이 우리가 맞아요. 이집트의 예, 예. 후손이라니까 그런데 뭐야 그게 하나도 안 닮았는데 아니 그게 니네 선조 아니야? 그 대표적인 사례가 투탕카멘인데 투탕카멘은 이미지가 뭔가 되게 연약하고 약간 좀 예쁘장하게 생긴 소년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있었죠. 투탕카멘이 실제로 시신을 가지고 법의학자들이 얼굴을 복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금 멋이 없고 좀 못생기고 또 게다가 약간의 장애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었죠. 초상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지금은 저희가 완전히 허황되긴 한데 최근에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개 같은 경우는 DNA를 따면은 쉽게 말하면 털 색깔하고 모양을 꽤 잘 복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현재 있는 DNA 분석을 해서 개에서 그 실제 외모를 비교를 시키는 겁니다. 아마 사람도 아마 꽤 데이터 쌓이면은요 후손 DNA 가지고도 꽤 근접하게 그 복원을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AI가 갖고 있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허구의 그러한 그림도 좀 있으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외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적인 문제 서희 있잖아요. 그분을 영정을 복원을 할 때 서희 종친의 도움을 이천서 씨.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에 얼굴을 다 표준을 해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서씨 일가의 얼굴을 쫙 이렇게 합쳐서 만들면 요게 평균 그 서희 장군님의 예상도가 근데 이제 되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아들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외모는 엄마 쪽도 닮잖아요. 근데 엄마 쪽은 어디로 이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요, 정 교수님, 제가 저희 장모님 댁에 갔는데 흑백 사진에 저희 딸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언제 흑백 사진을 이렇게 뽑았어요? 60년 전 장모님 사진인 거예요. 근데 우리 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DNA는 위대합니다. 그 유전자의 그 발현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볼 때 되게 랜덤하게 나오는데 지금 말하기 통계치로 수만 건이 축적이 되면은 DNA가 언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뭐 사실 요즘에 유전자 가지고도 왜 병도 예측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이나 신체 형 복원하는 것도 그렇게 아주 허황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있는 이제 표준 영정인데 김기창 화백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을 자기 비슷하게 그렸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말은 전주희 씨 뭐 했는데 그 다음에 태조 왕건하고 정조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람이 그리면은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표준 영장이라는 게 그 유명 화가한테 이제 이렇게 당시에 맡겼으니까 물론 권위는 있는데 어떻게 이제 본인의 화가 본인의 주관이 들어가서 지금처럼 뭐 정말 AI가 뭐 모든 데이터들을 후손들 뭐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하면은 객관성이 있겠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슈와 관련돼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인들이잖아요. 표준 영정 만들어.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표준 영정 대상이 우리 허준님 되시겠죠? 저는 안 되죠. 근데 이제 분들 이제 그린 뭐 김은호 화백이나 김기찬 화백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친일화가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화가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인을 그리는 게 타당하냐. 그러네요. 바꾸면 되겠네요. 이제 바꾸면 되는데 한 번 정해지는 걸 또 바꾸는 게 아이, 쉬운 뭐 문제가 아니라. 근데 사실 이제는 화풍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진짜 그분에 가까운 걸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사실은 세계적으로 제일 논란이 됐던 아니 논란이라기보다는 정확한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충격을 줬던 게 예수 그림이었죠. 네. 그러니까 BBC가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네. 2001년인가에 가장 예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얼굴을 만들었어요. 예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얼굴을 해가지고 근데 그 모습이 딱 나왔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예수하면 전부 다 백인으로만 생각하고 보고 왔었는데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는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논란이 됐었었죠. 그 유관순 영정이 한번 바뀌었는데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유관순 사진이 이제 다 부은 얼굴이죠. 고문받고 힘든 다음에 얼굴이다 뭐 네, 이런.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다시 바꿔서 새로 그렸다는 이제 그건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을 끝냈더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짧게 본론 하나만 하겠습니다.
삼체가 넷플릭스에 방영되면서 문화 대혁명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졌었어요. 그 장면에 보면은 삼체 주인공 중에 한 분의 아버지가 문화 대혁명 때 학생들에게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물리학자 아버지였죠.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해서 너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니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고 나서 이제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문화 대혁명 때 아는 사실을 얘기하면 죽는, 그리고 그냥 가진 재산이 있으면 죽는, 권력이 있으면 죽는, 이런 일들은 엄청나게 많았었고 중국의 역사를 4,000년을 후퇴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때 당시에 중국은 어느 정도나 후퇴했다고 봐야 될까요? 10년간 완벽하게 모든 게 정지되었고, 저는 이제 고고학자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고학자들이 1966년부터 16년까지 10년 동안에 커리어가 다 실종되어 있어요.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기도 하고 고고학 발굴도 정말 다 정지가 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그 정도뿐 아니라 홍위병들이 그 발굴되었었던 유물들 때려 부수고 석불 때려 부수고, 심지어 그 당시에 명나라의 만력제가 이미 발굴되었었어요. 1950년대 명정릉이죠. 이거 이제 끌어와가지고 그 시신을 불태워버리고,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흉노를 연구했었던 유명한 대학 총장에 있었던 진서경이라는 사람도 이 홍위병한테 쫓겨서 그 영화에서 본 것과 똑같이 진짜 고초를 거쳐 결국은 이제 투신자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저는 더 놀라운 게 그 어떠한 홍위병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는 학번이 거기는 G라고 해서요. 7, 8학번이 있어요. 찌빠지. 이건 정말 특별한 의미인 게, 그 이전까지 10년 동안은 대학에 문 닫고 있다가 그 대학 입학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공업,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 군인들 해서 자기네들이 홍위병들이 뽑아서 대학을 넣은 거예요. 아무 대학이나.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정지돼 있다가 78년도부터 정상화가 돼요. 그래서 7, 8학번들은요 나이 또래가 10년 이상 터울이 한 번에 같이 와요. 그래서 사실 7, 8학번들이 그러니까 현재 중국, 가장 21세기의 중국을 일으킨, 쉽게 말하면 재건의 학번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고고학계에서 7, 8학번들의 위세는 엄청날 정도로 4,000년 후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또 역설적인 게 78년도부터 한 몇십 년 사이에 다시 또 세계 나라로 복귀했지 않습니까? 저는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이 무조건 후퇴시킨 게 아니라 무언가 다시 이들의 지금 극도의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면서 발전을 시킨 역설적인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 이후에 그러면 전에 거를 싹 없애놨으니까 다 우리 거라고 우기기에도 참 좋은 상황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는요, 그 전까지는 주변 국가들, 뭐 한국이나 주변 국가 눈치를 봤다면은 78년도 이후부터는 개혁 개방을 외치면서 오로지 중국만의 어떠한 모든 문화를, 쉽게 말하면 모든 도화지를 다시 하얗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결과가 되었고, 이 홍위병들은 이제 오히려 자신들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때려부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국 제일주의를 만드는, 실제로 고고학계에서는 중국이 말하는 중화 중심주의가 사실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논문도 썼습니다만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2003년도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문화혁명 때 이미 그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모든 기초가 마련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딱 그게 바로 60년대 전후의 인민들이 중심이 됐고 70년대 이후에 이제 대학 학번들이 지금의 중국을 그레이트 어게인 중국을 만들어냈으니까 지금의 최정상 고위층들은 다 이때 사람들인 거잖아요. 시진핑도 하방한 거잖아요. 하방됐죠. 예. 저도 이렇게까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실 저랑 같이 접촉했었던 수많은 중국의 그 제 지인 좋으신 분도 많은데, 가끔은 그런 겁도 나는 게, 혹시 저분은 홍위병 그 시절 때 뭐 했을까? 절대로 중국은 금기시되어 있었어요. 그때 뭐 했는지 자체를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홍위병 시절에 뭐 했는지는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돼요. 물어보진 않아요. 그 나이 때 홍위병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끔씩 자기 엄마가 홍위병 했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정말 저는 딱 두 번 봤어요. 제 정말 친한 분이 엄마가 홍위병 때 이거 한번 완전 찼었다고 이야기하더라. 근데 뭐 그분은 완전 시골에서 조용히 계시는 분이니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은, 어디 경력을 봐도요 10년 동안에 그냥 하방되었었다까지만 이야기했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나 이런 것은 요즘에 들어서, 요즘에 그분들이 한 7, 80 되신 분들이 그때나 돼지 우육간에서 뭐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회고록에 두어줄 딱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국가폭력이죠. 사실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했고 또 피해자가 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오쩌둥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제 시작했던 그런 사업인데, 결국에는 뭐 그게 중국의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지금도 좀 있는데 그것들이 성장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뚜었던 역사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덩샤오평이 권력을 잡고, 그리고 이제 개혁개방으로 쭉
나갔잖아요. 그 이후에 보면 뭐 한 10년 이상의 경제적 번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문화대혁명의 하나의 반대적인 의미에서 디딤돌이 됐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중국도 하나 합리화입니다. 그 홍위병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뭘 나라를 갖다가 뒤집어 엎고 하는 그러한 그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개방으로 그것을 바꾸는 순간 확 발전했다. 그게 이제 홍위병들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 측면도 맞긴 맞는데 그건 어떻게 본다면 한쪽만 보는 거죠.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면 그 말도 있겠지. 네. 저는 뭐 그게 뭐 중국의 발전을 갖고 왔는지 뭐 후퇴를 갖고 왔는지 그건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만약에 이 일이 있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신 학생이셨다면 고고학이나 그 나라의 역사학자가 되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학과를 선택한 대체적으로 관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1923년에 공화국이 성립하면서 아타투르크가 꿈꿨던 건 튀르크가 유럽파거든요. 그러면서 바꿨던 게 하나가 튀르키인들은 원래 유럽인들이었다, 백인이었다. 역사를 그렇게 가요. 그렇게 되면은 명백한 사실도 튀르크인들이 저 몽골 쪽에서 왔던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예, 그러니까 튀르크인들의 뭐 고고학 이런 걸 전부 다 백인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체제 하에서는 정상적인 학문을 하기가 어렵고 1 더하기 1을 2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되어서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역사나 뭐 이런 인문학 쪽의 연구들은 사실 뭐 언제나 정치적인 동원의 대상이 되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 역사 연구나 이런 인문학 연구에 개입을 하면 문제는 벡터가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역사관이 주류가 딱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이게 또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또 가능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또 이 사례 같은 것들이 이제 영국 같은 국가에서 여러 지역에 대한 뭐 인류학이나 역사학이나 고고학 같은 학문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 영국이 제국을 운영하던 당시에 국가적으로 이 지역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 연구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영국 런던에 있는 뭐 소아스라던가 뭐 LS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뭐 영국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연구 중심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 대학들의 원래 시작은 그 식민주의의 천명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었는데 그게 오늘날에는 어떤 또 학문적인 밑바탕이 돼가지고 뭐 학문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됐죠. 3채에 보면 홍위병들이 질문을 하죠. 그 물리학자에게. 이 우주의 뭐 빅뱅, 뭐 신, 막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할 때 그 물리학자는 끝까지 자신의 아는 바를 이야기하고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강현욱 교수님, 만약에 그때 당시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거기서 얼른 손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니요. 그건 그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왜냐면 징기스칸이 왜 위대하냐면은 징기스칸의 일거수일투족을 후손들이 기록해줬기 때문에 남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맞아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본인의 그 모멸감으로 부끄러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하는. 저는 어쨌든지 간에 살아서 기록하는 자가 오문현답입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살아남아서 그 기록을 남기시고 연구를 해오신 중국 학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절대로 그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같으면 예컨대 미국을 아예 그냥 이주하든지 이러신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도 기억 자체를 하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집단 소모가 된 것 같아요. 기억이 제 느낌은 그냥 잃어버린 십몇 년이 그냥 풍 하고 날아가 버렸군요. 사회적으로 그 아예 그 기억을 날려버리니까 마치 저희 코로나 3년 다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뭔가 한 것 같은데 잘 뿌연 기억? 그러니까 그런 식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문이라고 되게 유명한 저기 힐림대학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하방했다고 자기가 쓰셨어요. 제가 전에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하방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골로 가서 가장 천한 그 당시에 흥동강에서 마오쩌둥이 명령을 내렸죠. 예, 내려가서 예. 농사 지어라. 네, 시합방 했는데 내가 시합방 때 뭐 하십니까?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막 숨기는 게 아니라 정말 별로 기억하고 싶고 그냥 이해했고 근데 밤 되면은 뭐 학습하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는 뭐 편하게 살았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뭐랄까 기억이 합리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문화혁명은 집단적으로 기억을 통째로 지웠을 때 나오는 현상으로서 전 참 재미있을 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제 첨언하면은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제1차 독립전쟁 할 때 60년, 70년까지 완전히 패배한데 마지막까지 항쟁한 것이 73년에 마사다 요새에서 항쟁하다가 전원 옥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거기를 기리면서 국가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다 한 거야 다 죽었더라면 지금 유대가 있었겠냐.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살아남은 거를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징기스칸을 사방을 정벌 했으니까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 별로 없어요. 그런 나라가. 왜냐면은 극도로 미워하는 나라들은 다 죽었거든요.
화레즘, 그래서 저기 서하. 탕구트, 네, 탕구트. 그러니까 그 정말로 했던 사람들 찌도 안 말려버리고 다 죽었고 오히려 그한테 이제 억지로 뭐냐니까 무릎을 꿇고 살았었던 러시아는 두고두고 뒤끝 장렬하면서 징기스칸을 막 몽골을 억눌렀었고 하니까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주의,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역사 쪽도 보면은 사실은 거의 국가의,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관제 역사들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보면 문화대혁명이 그런 면에서 그런 인식들을 좀 더 강하게 꽂아준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원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뭐 그런 방식은 이제 사실은 저하고는 잘 맞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은 또 그게 전체 뭐 10몇억 인구가 또 그걸로 또 다 뭉쳐져 있잖아요. 혁명의 세대가 지금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나쁜 모습들, 중국 도시 갈 때마다 광장에서 왜 네. 같이 부채들고 춤추시는 네. 광장무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못 배우셨거든요. 그리고 왜 외국 나가면은 왜 주변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 막 떠들면서 하시는 그 문화가 사실 홍위병 때부터 시작되었고, 홍위병에서 그 종사했던 사람 대부분 못 배우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하면서 자기 존재감들을 내세우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좀 안 좋은 중국의 모습이 어떻게 온다면은 문화 대혁명에 지금 남아있는 유산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행히도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지금 말한 그 따마들, 그 홍위병 세대들과는 완전 다르게 현대화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게 이란의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거든요. 세속주의에서 이슬람으로 갔잖아요. 그때 이제 혁명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에 보면은 자기네 정권이 바뀌면서 실권을 잡은, 그러니까 홍위병 같이 실권을 잡은 사람들은 잘 배우지도 못했고 우리 때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모스크 열심히 갖고 왔던 사람들 어느 날 완장을 차고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문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못 견디고 다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현상들도 이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도요, 혁명이 지금 지난 다음에 미국 쪽에서 나가 있는 왕당파들은 여전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란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그거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속과 이슬람이 부딪혀서 이란 정부에서도 이 고대 왕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란에서도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세속이 맞냐 이슬람이 맞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혁명이 가져다 준 충격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혁명은 진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잊고 싶은 어떤 기간이 되는 것도 같은데,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게 굉장히 평온한 역사인데 딱 한 차례 20년 정도 굉장히 격렬한 혁명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아예 바꾸는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대략 기원전 1350년경부터 20년 동안 시도했었던 그 시대가 있는데, 이 시기를 이제 후대의 이집트인들은 이제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후대의 기록들을 보면 그 시대를 그냥 뭐 질병이 가득했던 시대라고만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 시기에 그 주요한 왕족들의 이름조차도 사실은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학자들이 이 시대를 복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건 결국에는 대체로 복원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실제 했었던 역사는 결국에는 복원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재밌게 또 이야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